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세계사. 태평양 전쟁. 지구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 모든 육지 면적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바다가 하루아침에 잔혹한 전쟁터로 돌변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던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주둔한 미국 태평양 함대가 난데없는 일본군의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만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선인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19세기 일본으로 시계를 되돌려 봅시다. 1853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일본에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함대가 들이닥치고 있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개항을 하게 된 일본은 개항 이후 서구 열강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40년 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동아시아 질서를 뒤흔들었고 러시아까지 무릎을 꿇렸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지켜본 세계는 경악을 했죠. 극동에 있던 변방 국가가 거대 제국 러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다니, 순식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일본은 뜨거운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었고 점차 제국주의의 야욕을 키워갑니다.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 편으로 참전하여 승전국지위를 얻으며 식민지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는데요. 강대국의 상징인 해군의 군사력도 대폭 키우고 1922년 열린 워싱턴 회의에서는 세계 3대 해군 강국 중 하나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이듬해 친일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국제연맹이 일본을 비난하며 군대를 철수하라고 요청하자 일본은 패기만만하게 국제연맹을 탈퇴하기도 하죠. 이어서 5년 후 루거우 차오 사건을 일으키며 그토록 바라던 중국 본토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중일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를 호령하겠다는 일본의 탐욕. 청일 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일본에게 중국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중일 전쟁은 생각보다 긴 싸움이었죠. 중국군은 거의 일방적으로 도살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제스는 처음부터 항복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에겐 국제적 지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국제사회는 여전히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거대한 전쟁의 진흙탕 속에서 점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벌이기로 하죠. 목표는 석유와 지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다만 동남아시아는 이미 석유 열강이 점령하고 있으니 충돌이 불가피하였죠. 이미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일본, 동남아에 있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꿀꺽해버립니다. 결국 1941년 일본의 행보가 눈에 거슬렸던 미국은 일본으로 수출하던 석유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국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죠. 석유가 끊기는 건 일본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탱크며 전투기, 전함까지 죄다 기름으로 움직이는데 일본은 전체 석유 수요의 약 8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 그중 대부분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한판을 붙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조도 히데키가 칼을 뽑아들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하필 진주만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미 해군 전전기지인 하와이 진주만에는 미국의 태평양 전력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길 박살내서 함대를 한 번에 격파한다면 이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미국이 잠시 주춤한 사이 일본이 태평양과 동남아 주요 지역을 재빨리 점령한 뒤에 미국과는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 조약을 맺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꿈꾸던 큰 그림, 동맹인 독일이 유럽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상황이었으니 일본은 아시아를 호령하는 제국 건설의 야심을 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일본이 외친 슬로건이 바로 대동아 공영권이었거든요. 서방 세력으로부터 아시아 식민지를 해방한다는 큰 틀 아래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대에 자립을 돌입한다는 헐만 좋은 명분이었죠. 자, 그리하여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9분 일제의 운명을 건 진주만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진주만 기지 비행장이 폭격을 맞고 마비가 되었죠. 선전포고도 없는 공습 소식에 미국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공습 1시간 뒤 주미 일본 대사가 국무장관 앞에 나타나더니 기나긴 선전포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미국 장관은 내가 공직생활 50년 동안 이렇게 거짓과 왜곡이 가득한 문서는 처음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대사는 내쫓긴 후에야 이미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인 선전포고도 없이 치사하게 기습했다는 비난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일본의 선전포고문이 늦게 전달된 것이죠. 원래 공격 20분 전에 선전포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대사관 쪽에서 이 기나긴 암호문을 해독하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 순서가 꼬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미국 중에선 이미 선전포고의 다양한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공습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국 정부는 진주만 공습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지급하며 대비를 하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진주만에 있던 미군은 레이더 경고를 착각했고 결국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진주만 공격.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6척을 동원해 적국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미군은 전함 4척과 항공기 188대 등을 잃었으나 운 좋게 항공모함 전력은 보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침 진주만을 떠나 해상에 나가 있던 덕분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거죠. 훗날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그 시설을 폭파했다면 아마 전쟁은 2년은 더 지연됐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원유 저장 탱크나 선박 수리 시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행운은 끝이 나고 대재앙의 시작.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은 미친 듯이 동남아로 진격했고 연전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미군의 남은 항공모함 전력이 끝장나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중립을 외치던 미국의 분위기가 진주만 공습 이후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이죠. 세계 최강의 미국 태평양 함대가 일본의 공습을 받았다니.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숨도 못 쉴 정도로 화가 났고 미국 본토는 충격으로 들썩거렸습니다. 그렇게 1941년 12월 8일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12월 7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치욕의 날이라며 일제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뒤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연합군이 이겼다. 실제로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참전한 덕분에 결정적으로 대세가 기울이며 연합군이 승리했었는데요. 2차 대전의 일본은 스스로 고립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을 들이받아 잠자던 거인을 전쟁의 무대로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 거대한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태평양은 물론 유럽 전장까지 엄청난 물자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량 공세로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지만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무려 4년이나 소요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전시경제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해 효과를 보기까진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하여 미국은 그전까지 파죽지세로 들이받는 일본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처져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미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하루빨리 일본에 복수하길 원했죠. 게다가 진주만 공습으로 자존심에 금이 간 미 해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요. 미군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두의 사기를 높이고 일본의 길을 꺾을 한 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때 미군 수뇌부가 떠올린 전략은 바로 일본 본토 공격이었습니다. 1942년 4월 둘리틀 대령이 지휘하는 B-25 폭격기가 일본 본토 주요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죠. 태평양 전쟁 시작 이후 일본 본토가 최초로 당한 공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공습의 전술적인 성과는 미미했으나 전략적 성과는 대단하다 할 수 있었죠. 일본 본토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되자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미국 국민과 군인들의 자존심이 단숨에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게 안겨준 심리적 타격 또한 엄청났죠. 일본인에게 신격화된 존재인 천황이 거주하는 도쿄 위에 폭탄이 떨어지다니 이건 상상도 못해본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공습에 혼미백산한 일본의 수뇌부, 곧바로 미드웨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일본 본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을 절대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럼 결전의 장은 왜 하필 미드웨이였을까요? 미드웨이는 하와이와 일본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한다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군의 기동작전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는 하와이를 빼면 태평양의 유일한 근거지였으므로 미 해군에게 있어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 중 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러니 일본이 미드웨이를 친다면 분명 미 해군 주력이 죄다 몰려올 것이고 여기서 그들을 박살내면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방어 범위를 미드웨이와 얄류산 열도까지 넓혔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은 산호의 해전에서 손상을 입었던 요크타운까지 총 3척이었지만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었죠. 다만 일본에겐 두 번째 행운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한 뒤 적군의 목표를 꿰뚫고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942년 6월 4일 역사적인 미드웨이 해전이 시작됩니다. 초반 미군의 뚱뚱한 와일드캣 항공기가 일본군의 제로센 전투기에 탈탈 털리자 일본 측은 으쓱하게 되었죠. 다만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본군이 저공 비행 중인 미군의 뇌격기를 상대하는 동안 고공이 텅 비어버리면서 미군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들이 고성능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고공에서 등장한 미군의 급하강 폭격기가 일본 항공모함의 숨통을 하나씩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의 물줄기를 바꾼 운명의 5분이라고 하죠. 사실상 미국과 일본 양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누가 먼저 적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소탕했느냐였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서 예상치 못한 요코타운호의 복귀도 한몫했습니다.
요코타우노는 진주만 공습 때 살아남은 항공모함 중 하나인데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 벌어진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군의 폭탄을 맞았죠. 일본군은 요코타운호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수리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란 예상했지만 요코타운호는 응급 수리를 받고 미드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진주만 때 일본이 수리 시설을 고스란히 남겨둔 덕분에 가능한 상황이었죠. 치열한 전쟁 중 일본 항모 중 홀로 살아남은 하류가 반격에 나섰을 때 요코타우는 또다시 폭탄을 맞지만 2시간 만에 응급수리를 마치고 불사조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 마지막까지 활약을 하다 결국 침몰하게 된 것이죠. 정작 일본은 그들을 침몰시킨 항공모함이 사노해 해전 때 만신창이가 된 요코타운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죠. 그렇게 요코타운의 복수에 나선 미군의 급 하강 폭격기 공격으로 결국 일본의 희류도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난 미드웨이 해전. 결과는 당연히 미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6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4일간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의 최강 전력이었던 주력 항공모함 4척과 숙련된 조종사를 대거 잃는 등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혔죠.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 요코타운호와 구축함 한 대를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미국이 거둔 최초의 승리였으며 태평양 전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전투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우세를 잃은 일본 해군은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셈이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마침내 얻어낸 일본의 항공. (1945년 3월 10일) 모두가 잠든 새벽, 도쿄 시내엔 거대한 화염이 치솟게 됩니다. 미군의 B-29 폭격기 344기가 소위탄 1665톤을 투하하며 도쿄를 X자 모양의 불바다로 만든 것이죠. 도쿄의 대공습을 앞두고 미 공군에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고도 정밀 폭격을 하자는 의견과 무차별 저고도 융단 폭격을 주장하는 세력이 대립한 것이었죠. 이때 말하는 융단 폭격이란 마치 카펫이 바닥에 깔리듯 특정 지역을 초토화하는 사륙 작전이었습니다. 폭격 작전을 지휘하게 된 커티스 르메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융단 폭격을 택하며 이렇게 말하였죠. 일본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도쿄 대공습이 있었던 그 끔찍한 밤, 사망자는 약 10만 명에 달했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졌던 일본 가옥 약 27만 채가 불타면서 도시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갔죠. 그렇게 하늘에서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든 미군. 1945년 4월 1일 18만 명의 대군을 오키나와 섬에 상륙시키게 되죠. 오키나와 전투는 앞서 살펴본 이오시마 전투와 더불어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 중 하나인데요. 일본군이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죽기 살기로 방어하면서 미군은 막대한 출혈을 입게 됩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는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전투이기도 하죠. 미군은 상식을 초월하는 적군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 걸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전진훈 때문이었습니다. 전진훈, 살아서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일본군의 전투 규범이었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강하다. 항상 고향과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여 더더욱 분발하며 기대에 답할 것이며, 살아서 포로가 되는 추억을 당하지 말고 죽어서 죄가의 오명을 남기는 짓을 하지 말라. 전진훈 2장 8절. 일본군은 항복을 좌악시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 권유를 마다하고 차라리 자살을 택했다는 거였죠. 일본군은 미군에 비해 가난했기 때문에
물자가 사람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에게 늘 정칠론을 강조했고 병사들은 국가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긴 것이었죠. 이러한 전진론으로 인해 오키나와 전투에서 가장 끔찍한 피해를 받은 이들은 다름 아닌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세우며 미군의 포로가 되지 말고 집단 자살할 것을 명하였던 거죠. 전진론이 군인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녹아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명령에 불복종한 주민은 수류탄에 맞아 학살을 당했고요.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를 죽이고 자결했던 그것은 생지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렇게 오키나와 전투로 일본군 7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오키나와 주민 45만 명 중 약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도 만여 명의 전사자를 낸 뒤에야 오키나와 점령에 성공했죠. 이오시마와 오키나와 두 지역도에서 일본군에게 학을 뗀 미군 수뇌부는 이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섬에서만 해도 미군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는데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은 너무 위험해 보였던 거죠. 미국은 일본군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면서 일본의 광기를 꺾어버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일본은 도쿄 대공습 이후 추가 폭격에도 항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여 유럽 전쟁이 정리되었을 때도 굴하지 않았던 국가였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군들의 정상들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천황제 유지에 집착하며 이를 묵살내버리죠. 마침내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된 거죠. 1945년 8월 6일 아침,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작은 폭탄 하나가 떨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었죠. 이 히로시마 원폭으로 7만 8천 명의 시민이 사망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일본은 전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미루며 꿈을 대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이어서 3일 뒤 이번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쪼는 동안 북쪽에선 소련의 150만 대군이 만주로 한반도 북부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소련은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은 사이였기 때문에 일본은 소련이 종전을 중지할 거라 내심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자 스탈린이 조약을 파기한 뒤 일본의 선전폭을 날린 것입니다. 미군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던 차 동북아에서까지 활개를 칠까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에 당황한 미군은 소련이 한반도를 통째로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고 이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하자 제안합니다. 소련은 미국 원폭 위력의 기세가 눌려있던 터라 생각보다 순순히 제안을 수락했고 그렇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게 결정짓게 되죠. 자, 미국의 두 차례 원폭 공격과 소련의 선전폭을 받은 일본은 이제 정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방송으로 종전을 선언하는 히로히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일 일본 외무대신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해체되면서 한국은 독립을 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베트남 전쟁. 냉전과 제국주의, 민족주의가 뒤엉킨 1960년대. 베트남에서도 잔인한 전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며 특히 한국군이 참전했기에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전쟁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베트남은 1884년부터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프랑스의 힘이 약해진 틈에 일본이 베트남을 꿀꺽 삼켜버렸죠. 이에 베트남의 공산주의 지도자인 호찌민은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일명 베트민이라 불리게 되죠. 베트민은 일본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4년 뒤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일본이 베트남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을 외치던 호치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은 싸늘했죠. 베트남은 원래 우리 식민지였는데 독립은 무슨, 이런 심보로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겠다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1946년 프랑스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차나 전투기 등 최신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에게 조촐한 무기를 쥔 베트민과의 전쟁은 승률 100%의 게임과도 같았죠. 프랑스는 압도적인 차이로 하노이를 장악했고 베트민은 산악지대로 물러갔습니다. 자, 하지만 산악지대로의 후퇴가 베트민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던 걸 프랑스군은 모르고 있었죠. 산악지대를 이용한 베트남의 승리. 어차피 전면전으로 붙어봐야 승산이 없으니 우리가 빠삭하게 아는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펼치자 라는 계산을 했던 베트민의 전략은 프랑스군에게 정확히 통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은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베트민 군대 때문에 아주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1953년 프랑스는 전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 DNBM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DNBM프는 해발 1000m에 위치한 고원 분지로 프랑스군은 이곳을 장악해서 베트민의 보급로와 통로를 막고 병력을 분산시켜 격파하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먼저 낙하산 부대를 보내 DNBM프를 손쉽게 선점하고 보급로를 뚫기 위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든 뒤 주변에 든든한 포병 부대도 배치했습니다. 참호를 지키던 프랑스군은 자신만만했죠. 기껏 맨발의 소총 정도나 쥐고 있을 베트민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DNBM프에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상황은 전혀 상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게 됩니다. 프랑스군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여긴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인데 운송수단도 없는 베트민들이 어떻게 저 많은 대공포를 가져온 걸까? 프랑스군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민의 방식은 아주 단순했죠. 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사람이 직접 들고 고원지대를 올라온 거였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베트민은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과 여성으로 구성된 2만 명의 주민들이 동원하고 이들은 200km가 넘는 곳에서부터 달려와 개조한 자전거를 통해 물전번을 도운 거죠. 오직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군수 장비를 든 채 정글을 뚫고 결국 150문 이상의 대포를 배치한 진념의 베트민. 심지어 더 대단한 건 그들의 이동 작업은 프랑스의 정찰기를 피할 수 있는 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군이 수송기를 통해 손쉽게 보급을 받을 때 베트민은 자전거 배달로 보급을 받으며 막강한 프랑스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게릴라 수준의 베트민에 대해 수색 정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프랑스군의 방심 그리고 자만이었던 거죠. 이렇게 베트민은 게릴라전과 정규전이 혼합된 전술로 DNBM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DMPNF 전투는 아시아 식민지가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한 최초의 정규전으로 평가받죠. 프랑스 철수 후 분단된 베트남. 1954년 7월 20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면서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북위 17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죠. 북쪽은 호치민 정부, 남쪽은 바오다이가 통치한 뒤 2년 뒤인 1956년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약속했거든요. 불과 2년 뒤 통일선거를 치러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남북 양쪽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소한 우리 쪽에선 몰표가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그들의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것이죠. 북쪽에 있었던 가톨릭 신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고 남쪽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남과 북의 이념이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양쪽을 간단히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협정이 끝나고 프랑스가 떠난 빈자리는 미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남베트남을 후견하기 시작한 미국은 1956년에 예정된 총선을 심각하게 우려했죠. 북베트남의 호치민은 오랫동안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인데 비해 남베트남의 바오다이는 너무나 무능한 인물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주의자 호찌민이 승리하기 뻔했죠. 그리고 때마침 불어닥친 중국의 공산화의 영향으로 미국은 세계의 연쇄적인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걸 우려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의 대통령 드와이드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도미노 이론을 내세우며 남북 분단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남쪽에 강력한 반공 정권을 세우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반공주의자 응호딩 지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서 1955년 남베트남에선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미국은 응호딩 지엠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와 달리 그는 미국이 준 지원금을 빼돌려서 집안 창고만 두둑하게 채우며 부정분패를 일삼기 시작했죠. 특히 가톨릭 신자였던 응호딘 지엠은 친가톨릭 정책을 밀어붙이며 수많은 불교 신자를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은 80%가 넘는 인구가 오랫동안 대승불교를 믿는 국가인데 이들을 탄압하게 되니 민심은 바닥을 찍게 된 거죠. 불교 탄압과 관련된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바로 틱광득 스님의 분실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신 공양이라고 하여 스스로 몸을 불살라 공양을 하는 것이죠. 응호딤지엠의 독재에 반발하는 세력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60년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 결성됩니다. 이들을 일명 베트콩이라고 불렀죠. 베트콩은 남베트남에서 응호딤지엠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의 연합이었지만 그 중심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상황을 파악한 군인들은 3년 뒤 쿠데타를 일으켜 응호딤지엠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베트남엔 군사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도 만만치 않은 막장이었죠. 권력의 눈이 멀어 툭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며 싸우니 관료들이 부패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남베트남 관료들은 미국이 준 지원금도 꿀꺽하고 미국이 베트콩 토벌하려고 지원한 무기를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황당하게도 그들이 판 무기는 결국 돌고 돌아 베트콩 손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난리가 난 남베트남 정부를 보면서 북베트남은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 루트를 활용했는데요.
베트남의 운명을 이끈 길이라고 하는 호치민 루트는 예전에 프랑스랑 싸울 때 만든 옆 나라 캄보디아와 라오스 정글 사이로 난 약 10,000km의 보급로였습니다. 이 보급로를 따라서 북베트남의 무기와 병력이 남베트남으로 전달되기 시작하고 베트콩은 점점 강해져만 갔죠. 모든 사태를 파악한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먹히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가 되면 주변국까지 공산화가 될 게 뻔했습니다.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야 하는데 북베트남을 공격한 명분이 딱히 없었던 와중에 마침 통킹만 사건이 반발하게 됩니다. 네이탐팜과 고엽제로 얼룩진 전쟁의 상은 1964년 미국 군함이 통킹만 해상에서 북베트남의 습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킹만 사건을 명분으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퍼부으며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나중에 뉴욕타임즈는 통킹만 사건에 대한 주요 정보가 왜곡된 상태로 전달됐음을 폭로하여 파문을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허위 보고를 근거로 베트남 전쟁 개입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 개입의 궁극적인 원인은 도미노 이론이었던 것이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전쟁은 남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이 뛰어든 이 전쟁을 통상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구분하기 위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프랑스 식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베트남의 독립전쟁이었다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북베트남 사이의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1965년 약 18만 명을 투입했던 미국은 4년 뒤에 2배 이상인 약 48만 명, 최대 54만 명까지 병력을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에도 파병을 요청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됩니다. 1964년 한국은 의료진들을 파병한 후에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 약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죠. 그렇게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은 베트남을 넘어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돼 갔습니다. 당시 신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세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베트남 역시 만만치 않았죠. 미국 역시 베트콩들의 게릴라 공격에 당하고만 있어 답답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구치 지역의 정글 아래로 만들어진 약 250km의 꾸지 땅굴은 베트콩의 근거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땅굴에서 튀어나와 미군을 습격하고 다시 땅굴로 들어가는데 바로 뒤쫓아도 미국의 커다란 덩치로는 그 작은 땅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둡고 비좁은 땅굴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방향으로 뚫린 통로가 있었는데 땅굴은 지하 4층까지 뚫려 있고 중간중간엔 식당이나 작전 회시 같은 공간도 있었죠. 공중전엔 자신 있었던 미군. 하지만 공중에선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고 숲속에 숨어 있었던 지대공 미사일이 여기저기서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이 치솟았죠. 베트남 전쟁에서 그토록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베트콩을 도와주거나 숨겨주며 게릴라에 합세했기에 저 사람이 민간인인지 게릴라군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하죠. 마침내 미군은 네이팜탄 수십만 톤을 투하해 숲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네이팜탄은 3,000도의 고열을 내며 반경 30m 이내를 불태우는 폭탄인데 숲이 워낙 습해서 그런지 네이팜탄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잘 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군은 정글 속에 숨은 베트콩을 향해
수십만 리터의 고엽제를 쏟아붓기 시작했죠. 식물의 잎을 말려 죽이는 독한 고엽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지독한 후유증을 남겼고, 당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역시 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북베트남은 미국을 끝장내기 위한 큰 한방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1968년에 구정 대공세가 되죠. 베트남에서도 설날은 최대 명절이었기에 구정에는 잠시 휴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 연합군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설 연휴, 남베트남 전역에선 느닷없는 총격 소리와 함께 북베트남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됐죠.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을 사력을 다해 모두 공격했지만, 기자와는 다르게 내부 통신망을 갖추지 못해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글에 은밀히 숨어 있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었는데, 미군 눈앞에 훤히 노출이 됐으니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었죠. 물론 베트콩은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잠시 점령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국에게 대패하고 말게 됩니다. 당시 미군의 국방부는 이렇게 말하였죠. 구정 대공세로 전체 베트콩 중 최소 5분의 1이 사망했다. 미군의 앞으로 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진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내에선 반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주로 긍정적인 소식만 전해듣고 있었죠. 하지만 1967년 11월 기자들의 카메라로 전해진 구정 대공세의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죠.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 깃발을 휘날리는 적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 지도부는 처음으로 어쩌면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또 언론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실상도 알게 됩니다. 네이팜 소녀로 알려진 사진이 유명한데요. 사진엔 고작 9살쯤 먹은 소녀가 네이팜 탄으로 불붙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포착한 사진을 보며 미국인들은 결심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을 폭력의 늪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북베트남군의 주요 전략 중에는 프로파간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베트남을 실질적으로 이끈 보응웬잡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고요. 군사 전략인 동시에 정치 전략이 있었다. 우리도 미군을 섬멸할 수 없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싸울 의지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구정 대공세의 이유다. 한마디로 북베트남군은 정치 전략 면에선 승리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전쟁을 끝낼 사람을 원했고, 그 결과 1968년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9년 닉슨은 남베트남군이 스스로 방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죠. 여론도 이미 돌아섰고 더 이상 이길 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빠져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말이 바로 출구 전략이 됩니다.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전략으로 현재는 특정 상황에서 벗어날 때 두루 쓰이고 있죠. 그렇게 1973년 마침내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콩 대표가 모두 모여서 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 협정인 파리 협정을 맺습니다. 이로써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이 공식 종결되게 된 것이죠. 사회주의로 통일된 베트남. 그러나 1975년 봄, 북베트남군은 미군이 모두 철수한 남베트남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에 남은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지만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격에 무력 없이 무너졌고 한 달 만에 사이공이 포위되게 되죠. 남베트남은 허무하게 없어지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된 것이죠. 북쪽에 의해 통일된 베트남.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베트남을 합병한 북베트남은 민족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남베트남의 공산화 작업에 작수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아주 성급하고 폭력적이었죠. 돈과 땅이 많거나 남베트남이나 미국과 조그만 연관만 있어도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사상교육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당했던 겁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대부분은 특권층도 아닌 평범한 중산층이었죠. 가난한 베트남에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특권층들은 이미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나라를 떴거든요. 수십 년간 남베트남 공산화에 공을 세운 베트콩들도 인간개조 학습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배신자들은 한 번 배신하면 계속 배신하기 때문이었고, 둘째, 남베트남에서 자유의 물을 먹어 사상개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에 못 이겨 국민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죠. 베트남이 통일된 지 불과 10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라한 나무배에 몸을 싣고 국가를 탈출했습니다. 이때 바다로 탈출한 이들을 보트피플이라 부르죠. 결국 미국의 예상대로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말이죠. 이 베트남 전쟁, 사실상 미국이 패배한 최초의 전쟁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 쓴 폭탄이 약 300만 톤인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 2배가 넘는 약 700만 톤 이상을 썼다고 하죠. 또한 늘 그렇듯 전쟁은 연쇄적인 학살과 보복을 낳았습니다. 남베트남에서는 약 40만 명의 민간인과 약 50만 명의 정부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1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5만 명 이상이었고 한국군 또한 5천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죠.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전쟁인 베트남 전쟁.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